사병을 몸종 부리듯 호출용 전자발찌까지 채운 한 사령관 부부의 갑질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종근당 회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오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100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글쎄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요. 진술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 갑질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사과라는 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무슨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죄 없는 운전기사 4사람한테 그 부모까지 팔아가면서 폭행, 그 폭행입니다. 얘기하면. 예. 때려야지 꼭 폭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녹취록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생긴 게 뚱해서 또는 살쪄서 그다음에 아비가 뭐하는 누구냐 뭐냐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이거는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죠. 아무리 예.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지. 이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불가피한 사유하고 뭐가 연관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과의 어떤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떤 갑질 논란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이장원 회장 문제가 됐던 이 갑질 논란 녹취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앞으로 가고 비상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라는 게 건너라는 게 아니라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차를. 나쁘네. 욕하지 마십시오. 야 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욕이 아니요. 예. 네,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지 네. 약 보름 만에 이제 경찰에서 소환을 한 셈인데 앞으로 어떤 조사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녹취 파일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질을 행태인데 저것만 따져봤을 때는 때리질 않기 때문에 또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또 모욕죄가 되기 어려워요.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단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른 것들도 조사를 빨리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불법적으로 운전을 지시했던 부분은 강요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약품을 선물로 딴 사람을 제공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약사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오늘 공개로 조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논란의 녹취 덕분에 이 발단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내일 아침에 있는 거 하여튼 약품 다 올려줘 이제. 갖고 다니지 말고 올려주라고. 올려주면 개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오차 있으면 여기 하고. 저게 무슨 얘기예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거는 아마 이제 회사 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일정량을 그 회장이 수령하는 모양입니다. 받아가지고 본인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자녀량하고 나눠준 거하고 오차 없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회사에다 올리고 회사로부터 받고 하는 거를 일정한 수량을 계산하고 맞추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의사의 처방 없이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우리 지금 폭언하고 약사법 위반, 그다음에 불법 운전 지시한 강요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 중에 운전기사 중에 한 사람은 휴대폰을 던져가지고 폭행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상해를 입었습니까? 예, 그 던져가지고 맞았다면 그게 꼭 상처가 나야지 폭행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도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만만치 않고 개수도 꽤 많은 편인데 법적 조치가 좀 강하게 나올까요? 그렇죠. 좀 불행스럽게도 이게 저렇게 행동 자체는 너무나 좀 끔찍하고 갑질임에도 불구하고 강요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처벌하려고 많은 것을 보고는 있지만 이전에 갑질했던 그 회장이라든지 사장의 운전기사 사례가 대부분 벌금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도 다른 어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 만약 초범이라 그러면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원 회장 결론적으로 짚어보면 그 운전기사 폭언도 그렇고 약사법 위반도 중한죄를 받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경비원한테 이제 갑질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다른 식으로 조사를 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갑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견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뭐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나온다면 모르겠죠. 이걸로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 정도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갑질 관련한 이 어떤 일벌백계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급한 시기의 지속성,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양을 공급했는지 여부,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개선해 갖고 가능하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지금 회사 측에서는 홍보용이었을 뿐이다, 견본품을 좀 나눠준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바카스가 죄송합니다. 자연강장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홍보용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의사나 치과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제조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 자체를 정면으로 어긴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네. 이장원 회장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첫 번째 갑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현장을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감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44일 만에 다시 부동산 관련 고강도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이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도입됩니다. 예,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정숙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우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집값 폭등 현상을 보였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등 7개구, 그리고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에 더해서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요. 조합원들은 집을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됐던 투기 과열지구 제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제됐는데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에 현행 세율에서 10%포인트가 앞으로는 가산되고요. 석채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가 양도소득세에 가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의 보유자는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늘리는 부분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적용 시기를 내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경우에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밖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3억 원 이상인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두 번째 대책을 발표한 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 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저희가 속보로 현장 전화 연결해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갑질 종근당 이장원 회장 관련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째 갑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육군 대장인 박찬주 사령관 부부가 이 공관병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 중에 오른쪽에 준비한 걸 좀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군 사모님의 갑질,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좀 짚어보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공관병한테 심부름 언제든지 시키려고 전자 팔찌를 채웠다, 김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전자발찌는 들어봤어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살인 강도라든지 강력범에 대한 어떤 추후의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 채우는 건 들어봤는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간 사병들이 전자팔찌를 차고 근무한다는 건 또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살펴봤더니 예. 공관병을 공관에 두는데 공관이 넓잖아요. 이분 사시는 공관만 해도 160평 정도 되더라고요. 포스터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관이 넓다 보니까 인터폰이 몇 군데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전자 팔찌를 채워놓고 필요할 때 심부름 시킬 때 이제 이를테면 뭐 물 떠와라 뭐 이런 거 등등 시킬 때 아마 전자 팔찌를 작동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팔찌에 신호가 오면 바로 이제 가서 가까운 인터폰으로 어디로 갈까요? 하면 이제 어디로 뭐 가지고 와 이렇게 지시를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는 네. 그런데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찬주 사령관 본인이 아니라 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군인의 부인도 이런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는 건가요? 뭐 법적으로 말했을 때는 지휘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간행적으로 사단장의 이제 사모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단장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사령관입니다. 포스타 후방 지역 모든 우리 후방을 다 관리한 이 작전 사령관의 이 부인이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공관병 자체가 필요는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 특히 투스타, 포스타 정도의 사령관은 집이 부대 안에 있습니다. 군사 시설로 돼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연락을 하기 위해서 공관병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공관병을 두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 공관병은 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령관이 아닌 사령관 부인이 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 박찬주 사령관이 저 부인과 함께 임명장을 받는 그렇죠. 청와대에서 저 화면도 저희가 한번 찾아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시죠. 글쎄 전자팔찌라는 단어를 저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더 심각합니다. 장군 사모님의 갑질 두 번째. 골프 치면 골프공도 주워오고 손톱까지 치웠다는데 홍 기자님. 네. 이 정도면 뭐 노예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공도 지워댔고요. 손톱뿐 아니라 발갑질, 소파 밑에 떨어진 발갑질까지 치우게 했고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교회 참석을 강요했고 특히 이제 음식 만드는 사람한테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더냐. 사실 부모를 운운하는 게 굉장한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라 자식의 영어 일기 숙제를 매일 대신해야 됐고 또 아들이 뭐 이렇게 집에 찾아오면 바베큐 파티를 열어준다든가 야식은 언제든지 준비된다 했고요. 아침에 이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기상에서 두 사람이 잠이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준 되면은 거의 조선시대에 개 있느냐 하면 얘 마님, 얘 나리 하던 거의 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군생활 하셨겠지만 군생활 하다 보면 뭐 불합리한 건 많은데 과거에는 그 공관병들이 단지 뭐 그 공관 사령관의 자제들 뭐 과외나 아니면 조금의 잔심부름 정도 했지 저는 저 정도까지 반인권적인지는 좀 처음 알았거든요. 예, 김 교수님, 저는 또 참 아찔했다는 생각이 든 게 이 공간 앞에 텃밭에 감나무를 좀 키웠나 봐요. 네. 그런데 비 오는 날이면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감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아마 미리 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네요. 비 오는 날 곶감 따기 저기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관사 내에 그 부대 내에 모과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모과가 있으니까 그건 한 100개 정도를 따가지고 이제 모과청을 만드는 모양인데 모과청 만들려면 칼 들고 일일이 작업해야 돼요.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참 웃기는 거고요. 뭐 집안에 미니 골프장 만들어 놓고 골프공 이제 저 주스로 당기는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항상 저 부부가 먼저 한 다음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육군 규정에 구체적인 하지 말라고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어패류나 나물 채취하는 거 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석이나 괴목 같은 거 괴목 있지 않습니까? 군 훈령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그 사적 지시로 그 사적 지시 이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면 그리고 가축 사용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영농 활동 못하게 이거 사적 지시 금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이렇게 해서 보낸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예전에 만연됐던 것들이에요. 괴석 만들어라, 뭐 깎아서 뭐 수석 만들어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못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건 사실 암암리에 좀 있긴 있었어요. 많이 군대 생활할 때 있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요. 공관병을 부인이 하는 거든지 뭐 마찬가지예요. 사적인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는 판례로도 형성이 됐습니다. 1986년도에 여우고개 사건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그 중대장 부인이 그 관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외출을 했다가 비가 오니까 그 공관병한테 우산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우산 들고 공관병이 1.5km를 나가는 바람에 그 부대 이탈이 돼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업무 영역 밖인데 사적인 어떤 심부름 시켰다는 판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관병이 사적인 일을 안 하는 거는 지극히 자기 업무가 아닌 거예요. 군에 자식을 둔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이 이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렇죠. 네. 암담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뭐 여기까지도 말도 안 되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글쎄 군대도 종교 자유가 확실히 그렇죠. 보장되니까 네. 불교 신자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했다는데 박준 변호사님. 예. 이건 감시 의도 정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종교의 자유 중에는 무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종교를 강요할 수도 없고요. 또 불교 신자한테 기독교를 가라는 것도 사실은 종교의 자유에 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군에서는 종교의 자유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공관병 같은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육군 규정, 각 군 규정에 다 저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시키고 어떤 거는 할 수 없고 어떤 건 못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도는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 끔찍한 일은 종교로 이제 이거를 강요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한 어떤 군기 위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 정말 또 위험한 부분이 있었던 게, 이번엔 조리병에게 뭐 조리병이 쓰고 있는 칼을 뺏어서 뭐 도마로 이렇게 찍는지 좀 일종의 위협 행동을 했나 봐요. 좀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행동을 이 부인이 했는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도마에 칼을 내리치면서 뭐 위협을 했다 그러면 이게 폭행 내지 뭐 협박이 성립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키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다 시켰기 때문에 강요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인 같은 경우는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 아니기 때문에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제 이게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민간 수사기관, 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가 지금 천장을 잠깐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고강도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백브리핑이 있었던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은 3개만 받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자들이 브리핑 이후에 이어가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그 사전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요건을 갖추고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추후 계속 말씀하신 게 시장의 안정화 정도를 보고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느낌에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 안정화나 뭐 과열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지역별 차별화 문제나 그다음에 국토부의 인식에 따라 지역별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제외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국토부가 추후 이런 안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끝나고 취재진의 이제 질문에 답하는 현장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 부동산 고강도 대책 관련해는 이 채널에 이어지는 채널의 종합뉴스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장군 사모님의 갑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님. 네. 말을 좀 더 덧붙여야 될 게, 왜냐하면 아까 뭐 본인 사령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직권 남용 혐의가 될 수 있냐 없냐 뭐 이 논란이 있네요. 직권이 강요입니다.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부인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공간에 유일하게 관계인 사람은 사령관이 공간이 부대 지휘하기 위해서 부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시설 관리 같은 거를 민간인이 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설 관리 같은 거 연락 체계를 하기 위해서 공관병을 두는 건데 그 사람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의 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사실관계 좀 확인해야 돼요. 도마로 내리쳤다는 부분, 칼로 쳤다는 부분하고 뭘 손톱으로 어떻게 했다는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됨에 따라서 시키지 말아야 될 걸 시켰다 그러면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또 일을 못한다고 40분 정도 베란다에 감금했다는 거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감금죄 따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보니까 불교 신자한테 기독교 그 교회를 끝까지 데리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문제가 한두 개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갑질 논란, 장군 3호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 저희가 군인권센터의 김영남 팀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남 팀장이 나와 계시죠? 예. 이번 장군 사모님 갑질 논란을 폭로하게 된 경위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는 실제 제보를 받아서 예.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 제보자들이 복수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 제보 내용들이 서로 맞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신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예. 팀장님은 지금 뭐 현재 피해 병사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좀 저희가 접촉을 해보려고 했더니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대방은 사성 장군이고 실제 예. 얼굴을 맞대고 지금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성 장군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소원 수리라 이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참고만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공관병은 특성상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부대의 제일 최고 상관이기 때문에 예. 어디다 신고를 한다 해도 모두 그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보다 부하인 사람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자신의 군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뭐 어쨌든 현재 박찬주 사령관 전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이요? 예,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예. 박찬주 사령관 본인도 사실 그 공관병들을 사적으로 운영하거나 또 골프를 본인이 칠 때 골프공을 주워오게 하거나 그리고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호출배를 사용해서 뛰어오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의 책임도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어떤 갑질을 했을 때 뭐 골프공도 골프공이지만 좀 남편이 묵인을 했다 이것도 죄다 이런 말씀입니까? 묵인을 한 것도 당연히 죄죠. 왜냐하면 부인분이 남편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걸 묵인한 것은 그에 대한 공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갑질 논란을 최초로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김영남 팀장 직접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마지막에 저 묵인도 죄다. 그러니까 사령관 부인의 직권 남용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알고 있으면서도 막아야 될 의무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지휘관이기도 하고 이 모든 공관번 사용에 대해서 본인 책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막아야 되고 아마 묵인 이상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있었다 그러면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형사처벌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박지만 회장과도 육사 동기고 뭐 참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육사 37기입니다. 육사 37기고 박지만 지금 회장하고 동기고요. 독일에서 근무를 했죠. 저도 사실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 법무관 시절 때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예. 독일 육사를 갔다 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있었고요. 아주 유력한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독일 유학파 출신입니다.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한민구 장관하고 뭐 유사한 어떤 독일 유학파 출신의 어떤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이제 장본이었었는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박찬주 사령관의 이 뉴스를 보고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시던지요? 글쎄요, 저는 근무한 지 좀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단에서 법무참모라는 직책을 하고 아마 여단장을 할 때 같이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전에는 저런 일들이 제가 근무할 때는 조금 제가 장교로 있을 때는 조금 공관병들을 사용할 때 지금 테니스병이라든지 골프병이라든지 조리병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국군에서는 바꾸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쯤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짧게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송영 국방장관이 공관병 문제에 대해서 이럴 거면 그냥 민간에 맡기겠다. 민간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특수한 어떤 군부대 영내에 진출할 수 있는 민간인의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 육군 규정 뭐 49조 51조에 보면요. 공관병의 의무가 돼 있습니다. 시설 관리.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지휘 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식사 준비 뭐 기타 이제 어떤 공적 임무라고 하는데 이 임무가 과연 그 민간인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누리꾼들은 또 이 전역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뭐냐면 지금 전역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게 꼼수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자동 전역이 이게 전역이 받아들여지면 군인연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강등이 되고 징계된 후에 전역이 돼야 이 군인연금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말도 안 되는 공관병 갑질 논란 첫 번째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오랜만에 연예계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하죠.